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의 김기영입니다. 오늘은 이전과 다르게 두 분을 동시에 모시고 우리가 짚어야 될 어떤 이슈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풍TV에서 그리고 김기영 제가 진행하는 이 코너에서 처음으로 모시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저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 손수조 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늘 이 시간에 저랑 함께 해주시는 특히 국제적인 어떤 식견을 널리 깊이 있게 그렇게 심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김근혁 보좌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은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 두 분이 워낙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의 어떤 시각을 통해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주식을 인위적으로 부양해가지고 사실상 코스피 5천이라는 것을 본인들의 어떤 지지율,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부동산 정책, 정책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걸 과연 정책이라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짧은 영상이라 저희가 반복적으로 한 두세 번 보여드릴 텐데 우선 이 영상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걷고 있는데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빨간색입니다. 열심히 군인처럼 걷고 있는데 굉장히 짧은 부분만 계속 반복이 되네요. 혹시 우리 손 대변인님 저 영상 뭔지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저 영상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기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강공원이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한강공원에서 중국인들이 군복을 입고 저렇게 열병식 하듯이 이렇게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알고 봤더니 이게 지금 중국어 입고 지금 빨간 이제 깃발에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누리꾼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올라온 내용인데, 그러니까 중국 트위터 같은 데 있죠. 거기에 이제 저 영상이 좀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걷기 대회를 했대요. 무슨 동호회 같은 걸 했나봐요. 한 100여 명 정도가 이제 저 걷기 대회에 참석을 했다는데 일부입니다. 지금 저 영상에 보이는 일부 한 2, 30여 명이 저렇게 군복을 입고 저렇게 걷는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혹여나 일본 자위대 군복을 입고 저렇게 다녔다 그럼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근데 이재명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지금 정부에서도 아무 제재도 없고 그냥 이렇게 누리꾼들 사이에서 번져서 좀 이게 지금 기사화된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에 저걸 보면서 AI인가? AI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했는데 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좀 언급이 되는데요.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김근혁 보좌관님은 저거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 한 31일쯤에 올라왔어요. 이제 지난달 10월 31일쯤에 올라오고 그 다음 한 11월 이제 1일, 2일 요때쯤에 많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커뮤니티를 보다가 이 해당 영상을 보고 AI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요즘은 또 워낙 AI 영상이 또 실제 영상의 부분이 어려울 정도로 잘 나오다 보니까 AI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막 커뮤니티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격양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AI 영상에 넘어가서 또 이렇게 선동당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속았구나. 네, 우리 참 보수를 사랑해 주시는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AI 영상 보시고 또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걱정을 내심하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면서 이거 AI 아니다, 실제 영상이다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실제 영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출처가 어딘지 해가지고 중국의 트위터라고 불리는 그 사이트까지 들어가서 다 봤어요. 근데 실제 영상이랑 댓글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정저우에서 이제 정저우와 걷기 대회를 하는데 한국과 친선 교류 걷기 대회라는 걸 해가지고 중국인 약 100여 명이 저기서 행진을 했다고 해요. 100명이 다 중국 군복을 입은 건 아닌데 그 중에 10명 이렇게 단위로 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유니폼들을 입고 했는데 그 중에 수십 명이 최소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중국 군복을 입고 행진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빨간 그렇죠. 오송옹기를 연상시키는 중국의 어떤 깃발을 들고 이제 열병식을 한 건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저 중국 군복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쳐들었던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일사후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공군들이 그렇죠. 공격을 해서 6.25 때 중공군이 그 3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첫 전투가 1950년 11월에 있었는데 그 뒤에 장진호 전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장진호 전투에서 정말 많은 미군과 우리 국군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3년 동안 중국군이 약 한 170만 명 정도가 참전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실제 그 170만 명 중에 뭐 물론 170만 명 한 번에 들어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총 참전하는 군인의 숫자가 170만 명이고 그들에 의해서 즉 중공군에 의해서 우리 돌아가시는 국군 장병의 숫자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면서 결국은 중공군의 침략을 막아낸 역사가 있는데 그게 100년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한테 그런 아픔과 어떻게 보면은 고난을 줬던 저 사람들의 군복을 지금 여의도 항공검에 저렇게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레거시 언론들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이걸 보면서 도대체 우리나라 심장 어디까지 뚫려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라는 그런 섬뜩한 생각이 들었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섬뜩한 게 맞아요. 지금 저기 워딩도 보시면은 생소한 광경의 네티즌 불편 정말 그렇게 댓글 달린 거라든지 커뮤니티 반응 보시면 아니 여기가 중국이냐 그리고 방금 김금혁 보좌관님 말씀하셨듯이 어디까지 들어와야 정신을 차릴 테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중국에 대한 이제 무비자가 풀리면서 엄청난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왜 중국은 가게 안에서 담배 피잖아요. 그런 문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인들이 관광 와서 가게에서 담배 피니까 피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게 막 싸움이 나가지고 가게가 막 재물 손괴가 되고 난리가 나는 일도 있죠. 또 중국에서 뭐 있습니까? 금은방 막 절도 사건이 그렇죠. 있죠.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할 거예요? 무비자? 중국 무비자 계속 열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거 보면서 시점도 좀 그런 게 10월 31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에이펙 관련해서 이제 시진핑 오니까 자체적으로 그걸 좀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군복을 입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걷기 대회 저 같은 경우도 뭐 당협위원장이니까 좀 날씨 좋으니까 많이 걷고 뛰고 그런 행사 많거든요. 근데 왜 굳이 걷기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군복을 입고 시점이 10월 31일인가 뭐 시진핑 염두에 두고 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생각이 도발. 어떻게 보면 이게 회색지대 도발이라고 해서 맞아요. 공산당 정부가 여기에 관여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뭐 오도를 내려서 도발을 했는지 그런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가 어디까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라는 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여주에서도 축제가 있었는데 저는 그 여주시장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번에 정말 정신머리를 우리가 단단히 차리게끔 혼쭐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여주에서 축제가 열렸는데 그 축제 그 중국의 홍보 동영상에도 중국인민 해방군이 나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열병식이랑. 그리고 또 군복 입은 사람도 무대에 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일어난다는 건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야금야금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문화 혹은 우리의 사회가 중국의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소화해내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렇게 처음 시도를 했는데 우리 커뮤니티라든가 우리 사회가 들끓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정말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면 다시는 못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언론들도 반응이 미적지근하고 뭐 정치인들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네 이래버리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걸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이 뚫렸다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수뇌부 심장에 뚫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상요 현장은 들끓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인들의 어떤 뭐 담배 피는 행위, 절도 행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에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현장은 이미 많이 불안해요. 들끓고 있어요. 다만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현장은 이런데 지금 민주당은 지금 무슨 법안을 준비하고 있냐면 중국 모욕하면은 징역형을 하겠다. 지금 이런 법안 지금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지금 이제 내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현장과 이 민주당, 그러니까 이른바 좌파 세력이죠. 너무나 지금 동떨어진 다른 곳을 보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법안이 얼마나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냐고 하면, 그러니까 집단 모욕을 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김기형 대변인은 뭐 일도 안 하고 어떻게 했더라. 뭐 되게 뭐 어디 돌아다니고 뭐 하더라. 이런 식으로 개인을
직시하기 때문에 이게 개인 명예훼손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않잖아요. 이거는 명확한 명예훼손이- 명예훼손이고 근데 모욕이죠. 마치 뭐 국민의힘 뭐 정치인들이 뭐 그렇게 어디서 놀았다더라 하는 것은 또 직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집단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으로서는. 맞습니다. 근데 이 법안을 한다는 것은 집단 명예훼손을 하겠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집단을 직시해가지고 말을 하는 것도 그냥 다 명예훼손 걸 수 있겠다는 우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체로 걸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집단 거의 명예훼손했다고 네. 단체로 걸리나? 표현의 자유가 아예 그냥 없어지는 아니 이게 기본권에도 그냥 위배되는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그냥 다른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말 중국인들이 와서 저게 걷기 대회입니까? 지금 10명씩을 네. 하는 거지. 저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게 그냥 저런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완전 반대로 그냥 이것을 뻗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물론 제가 말한다고 이게 존중의 의미는 아니라는 건 알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러면 또 화내시는 진짜 분들이 있으니까 알고. 그런데 이재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깽판이지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혐중이다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거는 깽판이다 무슨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자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그 지금 문제 삼은 발언이 그 이른바 짱북송이라고 하는 짱깨 짱북송. 북깨 이 땅에서 나가라라는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자유대학이라든가 혹은 지금 시위에 나서고 있는 대다수의 청년들이 부르고 있는 시위가 같은 거, 시위곡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짱깨 이런 표현을 문제를 삼은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짱깨라는 표현, 물론 짱깨라는 표현이 그렇게 듣기 좋은 어감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죠. 짱깨라는 표현이 우리가 지금 뭐 반중국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짱깨라는 단어는 무려 한 많이 40년 썼죠? 전부터 쓴 단어입니다. 많이 썼죠. 그냥 중국집에서 너네 아버지 뭐 하시나 중국집 하신다 짱깨 하신다 이런 표현은 영화에서도 나와요.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그 송강호 씨 주연의 뭐 영화 보면은 야 점심 뭐 출출한데 짱깨 하나 먹을까 이런 식으로 막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든 단어기 때문에 물론 그게 중국인들이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으나 결국 그게 뭐 그들을 혐오하거나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런 은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니 이런 은어까지도 다 모욕죄로 처벌할 거면 그럼 40년 동안 짱깨란 단어 쓴 사람을 다 처벌해야죠. 근데 이재명 아저씨는 본인 욕 잘하잖아요. 그리고 북계란 단어 듣기 싫다라고 하는데 우린 북계란 단어는 심지어 한 10년 전까지는 북계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북한 괴뢰 지금 뭐 북한의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왜 혐오하냐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원래 한 4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써오던 단어들에 대해서 결국은 시진핑이라든가 혹은 그 주한 중국 대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혐오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자제해 달라, 뭐 하지 말아 달라로 얘기하니까 여기에 지금 부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진핑 하명법이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저기 김하정 누구죠? 김여정 하명법이죠. 대북전단금지법. 그러니까 김여정 네. 하명병인데 지금의 이재명은 문재인을 뛰어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시진핑의 하명병을 시진핑의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요.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짱북송이며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언어며 워딩이며 중국이라는 국가를 콕 집어서 누가 이렇게 법률을 만듭니까? 이것도 웃겨요. 법률을 만들면서 예를 들면 뭐 특정 국가에 대해서 모욕하지 마라 뭐 이런 거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법안에 지금 보면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콕 집어서 그렇죠. 중국. 그리고 그 짱북송 그것도 예를 들면서 적어놨어요 법안에. 아니 어떤 법안을 만들면서 이렇게 특정 그것을 타겟팅해가지고 만듭니까? 이것도 굉장히 웃기고요. 아니 그러면 알겠어. 그 양키 고홈은 어쩔 건데 이때까지. 그거는 미국을 존중하는 표현이잖아요. 뭐 이때까지 그 반미 시위 이건 어쩔 건데. 아니 너무 웃긴 게 김민석 총리 형 김민웅 씨 대표적인 반미 시위 하시는 분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까지 나 이분 그 페이스북 가서 뭐라고 너무 웃겼어. 트럼프의 미국은 양키 제국주의의 끝판왕이다. 점잖은 네? 표현 같은데. 한미 동맹 우리 목에 건 족쇄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새 네. 또 최근에 또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반미 시위에 앞장에 서고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처벌하려면 이분부터 처벌하십시오. 그건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총리가 형을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은 전형적으로 유체 이탈 화법을 너무 잘 쓰고 내로남불 가식 뭐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예전에 그게 있습니다. 판결로 나온 게 있는데 강용석 변호사께서 예전에 아나운서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예.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아나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뭐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죄가 나왔는데 그때 뭐였냐면 이게 개별적으로 자신이 특정 피해자로서 모욕을 당했다는 인식이 법리가 요구되는 피해 특성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결국 뭐냐면 이제 집단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개별의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모욕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그렇다. 명예훼손을 받았다고 하기 힘들다는 거고 법이란 게 우리가 진짜 이 헌법에서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의 자유와 형법적 모욕죄 사이에 일정 부분 균형이 필요한데 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본인들이 짓거릴 때만 하고 남들이 할 때는 없다는 거잖아요. 선택적 정의. 선택적 정의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은 약간 형평성 문제로 다뤘잖아요. 미국도 이게 반미가 아니라 현미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데 이거는 중국은 문제고 미국은 내둔다는 형평성의 문제인데, 그럼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떤 문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 입맛대로 그냥 재가공해가지고 내가 쓸 때는 표현의 자유고 네가 쓸 때는 혐오 표현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이제 그 노제팬 할 때 막 노제팬 시위하고 막 일본 제품 사지 않습니다, 막 가지 않습니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일본을 향한 혐오 표현이 정말 많았어요. 그거야말로 그렇죠. 혐오 표현이죠. 뭐 쪽발이라든가 뭐 토착 왜구라든가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정말 되게 많은, 특히나 지금 그 뭐 이른바 좌파 언론에서 극우 총리라고 부르는 그 사나의 총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좌파들 커뮤니티 가보면은 정말 많은 비속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파는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건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국가의 공공 질서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뭐 교육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정말 국가의 이익이라든가 국가의 제도 자체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들여다보고 제한을 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어떤 특정 표현 혹은 어떤 특정 뭐 집단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혐오 표현이다 혹은 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한을 걸어두기 시작하면은 이건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국가 통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긁힌 거예요. 긁혔다. 이재명 좌파가 긁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늘 반미 선동으로 재미봤지 않습니까? 반미 반일 선동으로 광우병 시위 때 얼마나 재미봤어요. 근데 지금 이번 에이펙 때 미국산 손 냈잖아요. 이재명 그 대통령실이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주 사드 참회 그때 뭐 전자패 참여하면서 이상한 옷 입고 춤추고 난리 몸이 났죠. 튕겨나간다고 네, 그랬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일 뭐 후쿠시마 오염수.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재명이 당 대표일 땐 후쿠시마 그게 오염수고 핵폐수고 지금 대통령이 되니까 그게 갑자기 정수가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자기들이 반미 시위로 재미를 봤는데 한 번도 반중에 대한 목소리가 이렇게 커져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근데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긁힌 거야. 싫은 거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이 거대한 몸집에 입법부를 내세워서 법안으로 이렇게 막 엇박을 하려고 하지만 안 듣죠. 네. 개의치 않죠. 저는 네. 진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좀 뻔뻔스럽다는 게 뭐냐면 본인이 자기 친형 관련해서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해 가지고 토론에서 얘기했잖아요. 대법원에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받고 대법원에서 진짜 김만배가 아니죠. 누구죠? 그 권순일을 포함된 거기에서 이제 무죄가 돼서 파기환송에 대해서 무죄가 됐는데 그때 들었던 내용이 뭐였냐? 그 판결문이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숨 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토론이란 건 즉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충분히 누린 분께서 심지어 지금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 가지고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 행위란 부분을 삭제해서 본인은 거짓말 대놓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아니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게 참.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철학의 개념에서 접근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말만 할 수 있는 게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네. 표현의 자유는 내가 듣기 싫은 말도 듣는 게 표현의 자유예요. 그거 누구 말이에요? 제가 방금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요? 좀 있어 김근영 보이는데? 네.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좀 있어 보였어. 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은 그냥 내 권리고 내 1인의 권리죠. 네. 하지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할지라도 타인이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지켜줄 때 표현의 자유가 완벽하게 그 사회에 통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 너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재명 정부는 이 표현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주거 안정의 자유, 선택의 자유 모든 것들을 다 제가 볼 때 짓누르고 있다고 보는데 주식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우선적으로 이게 11호 대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대책이 이제 한 달이 좀 네네. 다 돼가고 있어요. 근데 네. 우리 두 분 같은 경우는 진짜 20대인가? 저 30대입니다. 30대. 저 40대입니다. 그렇게 그래? 안 보이나요? 그러면 30대, 40대, 50대가 다 있네요. 근데 궁금한 통치적 게 난국이네요. 이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억제고 주식으로 이거 돈을 어떻게 보면 머니무브 뭐 좋은 표현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나쁘게 보면 인위적으로 본인의 어떤 코스피 5천을 위해서 부동산을 제가 볼 땐 진짜 잡고 있어요. 속된 말로 사람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30대, 40대지만 30대 같은 분, 그리고 30대지만 20대 같은 분, 이 통틀어서 본인도 20대에서 40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잘하시네요. 20대에서 50대까지 이게 네. 러프하게 본다면 네. 보면 저는 결혼 안 하신 줄 알았는데 아이 엄마라고 하는데 제 주변 친구분들도 있고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딱 이렇게 한 분씩 네. 먼저. 이게 진짜 굉장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3040, 50에 이르기까지 뭐 우리의 뭐 의식주 중에서 주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우리 세대들은 이 집을 어떻게 할 건지 문제가 우리 인생의 라이프와 맞춰가지고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이 계획 지금 다 흐트러졌어요. 요만큼 이제 집을 했다가 여기에서 돈 좀 모아서 대출 이만큼 받아서 여기로 옮겨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짰던 모든 우리 세대들의 계획이 다 흐트러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더 염장질하고 있죠. 뭐 15억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느니.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럼 나는 난민, 나는 서민도 아닌 나는 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염장 지르고 있고요. 근데 대출이 지금 너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의 김기영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저희가 바른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저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진짜 해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탄압받는 방송. 무엇보다도 우리 손수조 대변인께서 굉장히 지금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와중에 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탄압받는 손수조입니다. 자, 다시 이어가면요. 네. 우리가 이제 11호 부동산 대책 말씀드리고 네. 있었는데 어디까지 지금 이제 말씀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한 주에 한국 부동산 원에서 이제 아파트 값에 대한 주간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번 11호 대책으로 묶이지 않았던 경기도의 이제 동탄이나 구리나 이쪽이 가히 이 아파트 가격이 2배, 200% 가량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는 이런 풍선 효과 없다고 호언장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치 앞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한치 앞을 모르고 이 부동산 정책을 짜는 이들의 머릿속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15억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었고 그다음에 뭐 버리고 그냥 집 찾아갔던 이 창경 국토부 차관 등등 그리고 직이랑 집 다 들고 있는 지금 또 이찬진 금융위원장 등등의 굉장히 머릿속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이 전혀 워킹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저는 사실 보면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 정책을 특히나 부동산 정책을 했던 게 김수현 씨 아닙니까? 김수현 정책실장인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을 가지게 되면 보수화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게 일종의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못 사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공주택에 하고 심지어 저는 전세도 지금 씨가 말라가고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집을 살 때 한 번에 못 사고 월세살이 하다가 전세 통해서 작은 집 마련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잖아요. 대출을 일으키고 아니면 전세를 껴서
우리 김근혁 보좌관님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전세조차 없애버리려는 거 아닙니까? 노예의 길이라는 책 아십니까 혹시? 혹시 저기 선의 죽음으로 가는 길은 선의에 포장돼 있다 뭐 그건 선의 그겁니까? 제가 지금 저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자 혹시 좀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하이에크? 그렇죠.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 있습니다. 네,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대목인데 국가가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틀어주기 시작하면 좀 사람들의 생존할 수 있는 권리, 집을 살 수 있는 권리, 뭐 등등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권리들을 국가가 가져가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국민은 국가의 노예가 된다. 그러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부를 수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전체주의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들은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이 국가에 종속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되며 결국은 그렇게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주택 정책이 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즉 자가 보유를 굉장히 줄이고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 보유를 할 수 없게 되면은 결국은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근데 전세 월세가 지금 다 아까 씨가 마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 당장 서울에 올라와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취직을 해가 서울에 와야 되는데 집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한테 민주당 정부나 혹은 좌파 정부가 무엇을 해주느냐? 청년 공공주택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합니다. 청년 공공주택 잘 아시겠지만 11평에서 15평 정도 되는 집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쓱 돌아보더니 여기선 4인 가구가 살아도 되겠구만 이러면서 되게 칭찬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이런 공공임대주택들의 청년들의 발을 묶어놓고 여기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월세라든가 이런 삶에 만족시키게끔 강요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자기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 월세 국가에서 배급해주는 혹은 국가에서 배정해주는 집에서 그냥 평생 살면서 이런 평생 사는 구조가 이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도 결국은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번 국가 예산 728조라는 국가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이 꼬박꼬박 나오고 이 사람들은 보통 공공주택이라든가 혹은 임대주택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파이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아니 내가 숨만 쉬어도 국가에서 돈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숨만 쉬어도 임대주택에 살게 되는데 그렇죠. 굳이 내가 정말 내 노력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뭔가 구직 활동이라든가 혹은 내가 집을 좀 더 장만하기 위해서 혹은 내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타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럼 보통 요 정도만 되면 난 만족한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안락함 속에 묶어두기 때문에 창조성이라든가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국민이 국가의 노예가 되는 길이거든요. 제가 이어서 또 섬뜩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노예의 길에 이어서요. 지금 우리 아까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좌파 정권을 지금 빼앗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부동산 정책이 뭐냐면 주거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의 평양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출하지 말고 현금 있는 사람만 집 사라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현금으로 15, 20, 막 수억 원 갖고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결국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현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가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서울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 자체를 막는 거예요. 노예의 길로 가고 있는 건 막고요. 플러스 그거 받고 거주 자유의 이전까지 막고 있다. 표현의 자유도 막고 있다. 굉장히 섬뜩한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하이에크 제가 그 정확한 워딩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그 그렇죠. 워딩이었던 맞습니다. 거죠? 네. 그 워딩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가 선이라고 말하지만 그 선의의 그 본질적인 걸 보면 김수현 정책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수화,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은 보수화된다. 그러니까 본인들을 찍지 않는다는 그 바탕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결국 뭐냐? 선의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거 선의가 아니라 의도가 악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 약간 결이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배급제 하다 보면 이제 베네수엘라 생각나는데 이재명이 아주 투트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법부를 뒤흔들고 대법관들을 마구잡이로 임명하게 되면 입법부가 행정부가 사법부를 먹어버리는 순간 독재 전체주의가 시작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은 대법 간수도 막 늘리고 있고 사심제도 하고 있잖아요. 네. 고축이 있고 또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국민들의 어떤 본인들이 집을 열심히 노력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아니면 전세를 껴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어떤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부동산 문제는 이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 사는 것 좀 포기하고 주식으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돈 버는 것 같아. 근데 난 기회를 못 갖는 것 같아. 그래서 주식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대변인 주식하세요? 저는 주식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고 할까 예전에 사놨는데 안 들여다본 지 한 1년 넘은 것 진짜? 같아. 묵혀놨어. 그냥 저는 주식을 그냥 단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축식으로 그냥 묵혀놓는데 그냥 안 하는 거죠 주식을. 근데 지금 뭐 코스피 뭐 4천 뭐라면서 막 코스피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거 페이크라고 생각하거든요. 페이크.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재명 좌파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그러니까 행정부 장악한 다음에 입법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손으로 주무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함으로써 상권 분립을 무너뜨려서 완전히 독재로 가는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눈을 가리기 위한 페이크로서 저는 코스피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봐요. 사실 주식 오른다고 그다음에 코스피 오른다고 이게 실물 경제가 그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 그거 꼭 이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도 오르면 기분 좋잖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경제가 살아나는 듯 페이크를 주기 위한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전두환 시절에 막 3S 정책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혹자든 하시던데 그러니까 눈과 귀를 가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무서운 열차는 사실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는 열차는 그 사법부 장악을 통한 그 상권 분립을 해체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무서운 것을 가리기 위한 뭐 이 코스피 경제가 마치 활성화되는 듯한 그런 페이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이게 보면 원래 통상적으로 코스피가 오르면 실물 경제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코스피의 한 30%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니까 뭐 분위기를 탔다고 하지만 이게 양극화되는 면도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권대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죠. 그분이 실은 저는 좀 기분이 나쁜 게 윤석열 정부 때 인수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오버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왜 오버하는지. 그렇죠. 세탁해야 되거든. 근데 이분이 627 대책을 만든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제 6억 원으로 대출을 옥죄했잖아요. 그리고 97 대책에 120만인가 공급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다 이게 됐는데 우리 김근영 보좌관님 비투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 좋다고 지금 정부 당국자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저는 그 해당 권대영 부위원장의 해당 발언을 듣고 그러니까 이런 발언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건 일종의 레버리지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사고 방식이 너무 웃긴 게요. 아니 거기서 한 끗만 더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투기라고 하면서 그렇게 못 살게 굴면서 아니 그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코스피 그 투자를 했는데 망하면 그때 국가가 그 갚아줍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사기 정도잖아. 이거 안 갚아주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 코스피 오르는 열차에 탑승하세요라고 지금 막 어떻게 보면은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나중에 그 코스피가 지금 벌써 4천 단계에서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고 이러다가 폭락하는 거 아니라는 그 위기감이 있는데 나중에 정말 폭락을 하면 그때 국가 이런 정말 부위원장까지 나서가지고 청년들한테 주식 투자라고 권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요 결국은 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코를 꿰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음흉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구나. 이재명 정부를 밀어주게끔 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눈을 속여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돈을 코스피에 물타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자, 두 번째로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어제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빚을 국가가 청산해 주니 많이 하면서 코를 꿰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금융대책 나오는 거 보면은 오히려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금리가 높아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의 금리는 낮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지금 빚쟁이들 빚 대거 청산해 주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정말 본인의 신용 점수를 지키기 위해서 꼬박꼬박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본인의 대출을 갚았던 사람들은 다 바보가 됐고요. 난 몰라, 나 대출 난 모르겠어, 배째라는 식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다 지금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금융시장에서도 노예가 되는 것이고 주식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또 나중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비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결국은 그 표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일하는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고 더 발전하고 우리 GDP가 올라가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이 안정성,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더 한 표라도 끌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성과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이런 기형적인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우리 거죠. 구독자분들이 큰 그림 외국인 8조 매도 중입니다. 최근에 제가 본 기사가 6조 매도라고 하는데 오늘 상황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지금 상투인지 아니진 전 모릅니다. 지금 상황이 뭐 어깨인지 다리인지 뭐 상투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상황은 팩트는 외국인들은 엄청 팔았다. 6조로 제가 알고 있는데 8조 매도 중이라고 하고 그걸 다 개인이 받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사실 이거잖아요. 저는 개인이 이걸 받았기 때문에 여튼 이재명 정부가 주식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과도한 부양책을 쓸 때 어쩔 수 없이 지지할 수밖에 없는, 속된 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코가 깬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까지 그 경제적인 측면 말씀을 드리고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황당한 일, 현지 애주중지 현지는 여전히 노다진 것 같아. 노다지가 영어로 노터치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터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언터처블이네요. 뭐 청년들 사이에서는 김현지를 두고 볼트모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그 맞아요. 막 이렇게 맞아요. 언터처블.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게 알려줬잖아요. 김용이 히읗지읒으로. 초성만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뭐 일명 지금 뭐 이제 배치기 사건도 있고 굉장히 이제 파행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목도하시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보셨을 텐데 이른바 히읗 지읒만 나와도 그냥 거의 긁혀가지고 발작 버튼 눌려가지고 난리가 났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김현지 출석을 뭐 5점만 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5점만 했어봐. 그냥 왔다가 그냥 간 거야. 그렇죠. 질의도 못하고 뭐 이렇게 파행하고 끝나고 그냥 김현지는 왔었다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받길 잘했지. 반반 치킨이냐 이러면서 안 받길 잘한 거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5점만 나온다는 거는. 그래서 결국은 김현지는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에 대기하라 그래서 대기하고 이제 김현지는 이재명 못 따라다녀요. 이제 이재명 수행을 하거나 현장에 나타나면 모든 언론인분들이나 주민분들이 김현지 찾아서 다니지 이재명 쳐다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는 본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네. 뭐 김현지가 이랬다고 하죠. 대표님 전쟁입니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미 그 전쟁은 시작되었고요. 네, 히읗지읒 뭐 김용에서부터 나오고 대북 송금에 얽혀 있고 이미 증거 인멸한 거 나왔고 비서관 그 공무원 신분에서 선거 자금 뭐 이래라 저래라 개입한 거 다 나왔습니다. 증거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빼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 제가 언론인분들한테 좀 취재는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현지 이분이 이게 제어가 안 된대요. 이게 입을 열면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제어가 안 돼서 못 내보낸대요. 뭐 그런 면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분은 어쨌든 간에 뭐 총무 비서관이든 부속실장이든 지금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왜 세금 1억 이상 주면서 해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김현지를 보면서 어제 배치기까지 나오는 거 보고 그럴 거 보면 확실하게 감추고 싶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현지 머리카락 보인다 그 정도까지 됐는데 저는 어제 좀 기분이 나쁜 게 이재명이라는 대통령께서 용산 스탠바이 시켰잖아요. 너 언제든지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말장난 아니죠. 아니 네.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인데 민주당 아그들은 왜 내보내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의혹이라든가 지금 매서운 시선이 점점 용산 대통령실을 옥죄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가라고 했어. 근데 이걸 국회가 거부한 거다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국회 나쁜 놈. 네, 아니 실제 어제 뭐 우상호 민정수석인가요? 우상호 정무수석도 비슷하게 그랬을 거예요. 김현지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국회가 거부했다.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회가 거부한 게 아니죠. 민주당이 거부한 겁니다. 이건 정확히 워딩을 써야 돼요. 그 사람들 진짜 참 얍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이 이런 요구 조건도 걸었더라고요. 김현지를 국감에 부르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윤석열 대통령 용산 그 청와대에 있었던
행정관 뭐 30명인가 70명인가요? 네. 70명도 불러라. 아마 나가실 수도 나갈 뻔하셨네요. 불러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저는 나가고 싶어요. 할 말 많아. 받았어야 됐어. 네,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 김현지가 현재의 용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안에 있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70명의 행정관급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실세, the man behind the curtain, woman이네요. the woman behind the curtain. 김현지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 바가 있는데 저는 근데 이번 김현지 사태가 물론 지금은 국민의힘이 힘이 없어서 어쨌든 김현지를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막 부글부글하죠. 하지만 이것도 기회라는 게 또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죠.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정청래와 이재명 사이의 대결 구도거든요. 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도 정청래는 또 한 번 당대표를 연임하고 싶어 할 거예요. 총선 당대표를 가져가고 그렇죠. 싶어 하고 총선에서 친정청래계를 깔기 위해서는 결국은 본인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정청래도 이번 국감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이재명을 압박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은 김현지다. 김현지. 약한 고리를 확실하게 그렇죠. 모든 국민한테 알려줬죠. 네, 김, 히읗, 지읒만 나오면 저것들이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구나. 근데 김혜자라는 얘기도 있던데. 김혜자 선생님이요? 네. 네. 존경합니다, 김혜자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는 어렵다 할지라도 다음 국감 혹은 내후년 국감 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언제까지 지금 이재명이에요.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람 일이라는 건. 그래서 그때 가서 김현지가 제물로 받쳐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저는 되게 멍청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이 정말 멍청해요. 그렇죠. 지금 차라리 의혹이 초반에 나왔을 때 먼저 선제적으로 데려다가 뭐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봐라라고 해가지고 의혹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넘어갈 수 있는 혹은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누굽니까 그 비서실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현지를 혼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왜 그 막 전화해가지고 그 장관 강선우 후보자한테 왜 전화했냐? 전화한 거는 얘기했어요? 그건 거의 인정했어요. 네, 인정했고 그리고 그거를- 심지어 혼냈대요? 본인이 비서관한테 따끔하게 다음부터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런 행동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수습을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제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길을 쓰고 막았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것 봐라. 찌르면 찌르는 대로 반응이 오네라는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재미가 들린 거죠. 네, 그 제가 봤을 때 강훈식 실장님이 긁힌 거야. 이분도 긁혔어 어제. 왜냐면 강훈식 당신보다 김현지가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버럭하신 거예요. 아니다. 내가 불러서 혼냈다. 근데 그 말은 즉 인정해버린 거예요. 뭘 인정했어요? 김현지가 강선우에게 전화했다. 본인 업무가 아니었는데 인사 관련된 업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개 총무 비서관이 인사에 개입해서 전화했다는 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사실상.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미묘하게 보이고 이재명이 가장 긁히는 건 뭐냐면 재판이에요. 재판. 그 돌이켜 보면 예전에 그 수석 즈음 해가지고 김현지 얘기가 한참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올 때 그 말 많던 정청래 대표가 김현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실드 쳐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현지가 핵심 코 거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명청 갈등이라는 건 이미 좀 실존하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핵심 포인트는 재판인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이 재판 중지법 지금 대통령실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명청 갈등의 그 핵심으로 뿜어져 나온 것이 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알고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 재판 중지법이라는 워딩을 내면 낼수록 이재명에게 불리해진다는 거 알고 했어요. 이분이 정치 하루이틀 하신 분도 아니고 정무 감각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만 해도 이걸 숨기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더 드러내고 싶으면 오히려 그 얘기를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걸 중지시키고 싶으면은 이거를 숨기고 싶을 때는 중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 중지법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재명 더 열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태클 걸고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정 연설 하러 왔을 때 따라 들어와 이래서 25분 딱 회담했잖아요. 다시는 나 끌어들이지 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근데 하면은 더 코끼리가 생각날 생각나듯이. 것처럼 매겼다는 우리 그렇죠. 매겼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어제 상황을 보면서 뭐 배치기 뭐 별의별 거 다 했는데 저는 기생충에 그런 명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거죠?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초반부터 주진우 의원 관련해서 입틀막 하려고 하고 막 입틀막 하고 시끄러우니까 땅땅땅 정리하고 나갈 때 배치기 해가지고 분위기 어수선하게. 근데 저는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존재 자체가 이해 충돌 아닙니까? 피고인 범죄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공직에 다 자기 변호사들 꽂아 넣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 충돌이라고 말을 한 최현일 의원께서 돌려가기 한 게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윤석열 정부 때 예를 들어서 국감장에서 누구 나오라라고 했을 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안 나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굳이 나봐도 나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 나가가지고 다 해명하고 왜냐면 그때 비판했던 게 뭐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 이렇게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냐 이러면서 막 검찰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인사 권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주당이 침해를 하면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그래 뭐 내가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나랑 손발이 맞는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까 검찰 출신이어서 내가 쓰는 건데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소명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번 이재명 정부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김현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우리가 항상 국감 때마다 혹은 대정부 질의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꺼내는 게 국민이라는 단어예요. 막 국감장에서 막 싸우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그 정부 요원들이랑 막 얘기를 하다, 국무위원들 얘기를 하다 보면 어따 대고 그 국민의 대표한테 소리를 지르냐 이러면서 내가 국민의 권한으로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국민을 대표해서 내가 질의하는 거다 이러면서 막 윽박지르지 않습니까? 김현지 나와라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 요구입니다. 지금 민주당 국감장에서 마주 앉아 있는 사람들도 다 정정당당하게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고 국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질문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국민들은 무시합니까? 그거야말로 이해 충돌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 넘어갔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김현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두고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존재함으로써 존재감을 빛냈던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었는데 김현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전혀 가지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땡큐입니다. 땡큐고 저는 부속실장이잖아요. 어제 상황이 국회가 민주당이 김현지의 부속 기관으로 전락한 그런 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 얘기이긴 하지만 미국 얘기이긴 하지만 좀 과도하게 여러 가지 지금 한국 언론이 모르겠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좀 이 사람에 대해서 과도하게 좀 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우리 김근혁 보좌관님하고 손수조 대변인에게 여쭙겠습니다. 맘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세대는 담다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맘단이 하면 담다디. 모릅니다 그 세대. 그럼 몰라요? 혹시 이상은 씨라고 낯선 이름입니까? 알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저 중학교 때 나왔거든요. 초등학교 때 나온 그 가수기 때문에 맘단이 하니까 저는 담다디가 생각나는데 여튼 이 사람이 언론에선 그래요. 뭐 자본주의의 심장 뉴욕에서 시장이 됐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뭐 그런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기사죠, 언론이긴 한데 그 보도가 그 의도가 한쪽으로 좀 치우쳐인 거 아닌가 아니면 과잉적으로 분석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우리 미국 사정을 전 궁금해요. 근데 평양 미국 사정을 왜 이렇게 저희보다 워낙 뭐 미국에 많이 가고 지인들도 많아서 그렇겠지만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맘다니가 91년생이거든요.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맘다니는 한 40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맘다니 91년생입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젊은 아마 역대 뉴욕 시장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맘다니에 대해서 뭐 버니 샌더 제2의 버니 샌더스다 막 이러면서 미국 내 좌파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해주는데 버니 샌더스가 걸어온 길이랑 맘다니가 걸어온 길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맘다니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출신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엄청 부자던데. 네, 아버지도 뭐 대학교 교수였고요. 어머니도 뭐 의상가 뭐 그랬을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영화 제작사고 황금 종려상이가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 맘다니는 어렸을 때부터 뭐 돈이라는 이런 걱정 크게 하지 않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맘다니는 더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직업다운 직업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흔히 말하는 그냥 그 청년 정치인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 그러니까 간 사람이에요. 결국은 비판은 잘할 수 있는데 그 비판의 무게가 삶에서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뭐 자본주의의 심장에서 사회주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당선됐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는데 뉴욕은 원래 정치 지형이 민주당 강세에서도 강강세 지역입니다. 네, 거긴 사실 공화당이 선출되는 게 아주 어려운 지역이에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시카고라든가 LA, 뉴욕, 뉴저지 그리고 뭐 좀 더 보면은 뭐 저기 지금은 좀 돌아섰는데 뭐 조지아라든가 이런 쪽이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도시가 사실 민주당 텃밭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민주당 텃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미국 내 분위기를 보면은 뭐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뉴욕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해온 네이티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상황을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맘다니가 뭐 청년들한테 이제 뭐 무상주택이라든가 뭐 그리고 이제 뉴욕의 어린이들한테 뭐 무상 보육이라든가 뭐 무료 급식이라든가 뭐 교복도 무료로 준다고 해요. 뭐 다양한 무료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배경 그리고 맘다니가 압도적인 지지를 맘다니가 과반을 넘었거든요 이번에. 네. 이번에 쿠오모랑 그 무소속 후보랑 공화당 후보가 합쳐도 47% 48%밖에 안 됩니다. 맘다니가 과반을 넘었는데 물론 뉴욕의 뭐 물가라든가 혹은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상상을 초월하기는 합니다. 저도 뉴욕에서 잠깐 살아봤는데 한 달 정도 살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비싸가지고 한 달 벌어들이는 수입의 한 30%는 월세로 써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만큼 뉴욕이 많은 기회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뉴욕으로 돈을 벌겠다고 모여드는 사람들은 뉴욕의 집값을 알고 모여드는 겁니다. 그렇죠. 몰라서 뉴욕에 갔다가 깜짝 놀라는 게 아니거든요. 뉴욕이 그만큼 집값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2,000불씩, 2,500불씩 내도 그 이상의 수입들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기회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균형이 잘 맞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뉴욕의 집값이 비싼 거고 그래서 뉴욕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뉴욕에 있는 최고의 인류 대학들이 다 뉴욕에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점들을 간과하고 단순히 집값이 높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 있는 기업들과 지금 그 많은 공공적인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뉴욕시 재정으로는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맘다니가 내세운 게 뉴욕에 있는 글로벌 굵직굵직한 대기업들한테 법인세 올리겠다. 이런 세금을 올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올리는 데 대해서 기업들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월가가 그 어떻게 보면 뉴욕의 상징과도 같은 곳인데 월가가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지금 보면은요. 뉴욕에서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게 약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탈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 텍사스로 가요. 꽤 멀잖아요. 꽤 먼데 텍사스는 기회의 땅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뉴욕과 텍사스의 세금을 비교했을 때 거의 3분의 1 차이가 납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다 텍사스, 오스틴이라든가 댈러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오스틴이 굉장히 뉴욕만큼의 대도시가 됐거든요. 핫한 도시가 됐거든요. 그런 쪽으로 다 가는 것이고 뭐 뉴멕시코주 이런 쪽으로 다 가는 겁니다. 나중에 맘다니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정말 철회하지 않고 본인이 공약했던 것들을 다 한다? 이게 예를 들어 다음번 선거까지 한다? 저는 장담컨대 뉴욕의 GDP가 훨씬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듯이.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현상들을 지켜보면 이제 가령 이런 것이죠. 최근에 일본에서 다카시 사나에가 이제 총리가 됐을 때 우파 여성 우경화라고 막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서도 또 멜로니 또 그 우파의 여성 총리가 당선이 됐거든요. 이런 우파 성향의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마화하고 그런 이제 현상이 있으면서 맘다니에 대해서는 마치 이것이 뭔가 돌풍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행태가 저는 조금 문제라고 짚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잖아요. 뉴욕 좌파 성향의 동네에서 좌파 시장이 된 거잖아요. 이거 이상 이하도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돌풍이니 좌파의 승리니 뭔가 세계적인 그 스트림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곡된 시선이다. 그래서 저도 뭐 KBS 기자를 한 20년 가까이 했지만 외신 보도가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나 재밌는 게 이 좌파 그 자본주의의 심장 여기에서 뭐 돌풍이다 이 기사 제목이요 대동소이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연합에서 먼저 쓰거나 특정 언론사에 쓰면 거기 다 가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이게 극적 효과를 위해서 자본주의 심장과 뭔가 사회주의 이걸 이제 극적 대비인데 우리 보좌관님께서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뉴욕 이쪽이 과연 자본주의 심장이냐? 물론 월가가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미 수많은 민주당 성향의 민주당 출신의
사람들이 시장을 했고 뉴욕 주지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빚어졌던 정책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요번에 또 언론이 얘기하는 게 일종의 보궐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라고 조금 의미부여를 과하게 하고 내년도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예. 중간선거가 요번 보면 하원은 다 뽑는다고 하고 상원은 3분의 1 뽑는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 그런 지적도 있어요. 뭔가 조금 꺾인 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 중간선거에서 좀 요번에 흐름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우리 보좌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2025년에 치러진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은 선거제도가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궐선거 느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뉴욕과 뉴저지와 버지니아 이 세 주에서만 선거가 치러졌어요. 이 세 주는 다른 지방선거와 좀 다른 시기에 치러지는 면이 있거든요. 이게 역사를 토바 올라가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렇게 치러왔습니다. 약간 이게 뭐랄까요, 톱니바퀴 잘 안 맞은 선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쭉 해왔고, 요 전 선거가 2021년에 있었거든요. 당시 쿠오모였죠. 이번 뉴욕 선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민주당이 이길 만한 선거를 이겼고, 그 무소속 후보가 쿠오모인데 사람들이 쿠오모를 공화당 후보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쿠오모는 민주당 사람이에요. 쿠오모 그 아저씨 성추행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드랍했던 사람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 그리고 형이 TV 진행자거든요. 네. 그래서 쿠오모 형제가 이제 뉴욕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들인데, 이 쿠오모가 이인재 같은 사람이에요. 민주당 경선에 탈락할 것 같으니까 바로 나와가지고 무소속으로 했는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민주당 후보였지만 보수 우파 성향 사람들한테 이제 소구하는. 왜냐하면 맘다니가 워낙 좀 저쪽으로 가니까 좀 워낙 똘끼가 충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쿠오모조차도 야 저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소구력을 행사했는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이긴 거죠. 버지니아 선거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텃밭이고요. 여기가 얼마나 민주당 텃밭이냐면 버지니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워싱턴 DC에 군경을 풀어가지고 이제 범죄자들을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그 버지니아 주에 있는 게 바로 워싱턴 DC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여기에 이제 마약이라든가 뭐 펜타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풀리면서 사람들이 되게 해이해지고 범죄율이 높아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철퇴를 내린 것이거든요. 또 하나 뉴저지주. 여기도 뉴저지주는 뉴욕과 붙어 있는 곳입니다. 네. 허드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허드슨강 오른쪽은 뉴욕이고 왼쪽은 뉴저지주거든요. 그만큼 여기는 그냥 민주당 텃밭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텃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거 가지고 마치 트럼프 대통령의 뭐 이런 흐름이 끊겼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일 뿐이고, 역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내 지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돈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왔어요. 관세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EU라든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수백조가 지금 미국으로 흘러 들어왔거든요. 미국 경제는 굉장히 지금 호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내년까지 이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온 돈을 조금씩만 풀어도 사실은 이게 한 3년 동안 풀 수 있는 돈이거든요. 내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미국의 언론들에서 심지어 조지아주 같은 경우, 우리 이번에 그 근로자들을 체포사태 가졌던 조지아주도 원래는 민주당 강세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거 어찌 될지 모른다. 오하이오주 이런 데가 지금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경합주로 바뀌고 있거든요. 좀 내년 지방선거, 내년 중간선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내 문제로 조금 돌아와서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할 텐데, 네. 우리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좌파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맘 단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무부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공공주택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교통 관련해서 무료, 그다음에 임대료를 상한을 하고 사실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3+3+3 전세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9년 동안 살 수 있게끔 하는 법안도 나왔는데, 요즘 보면 민노총도 청구서를 들이밀었어요. 65세 관련해서 정년 연장인데 저는 정년 연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기업이라는 것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나가지 않고 연장이 됐을 때 제한된 어떤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연장을 하게 되면 3명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상쇄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민노총이 여러 가지 이제 청구서를 하고 있는데 65세 정년 연장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민주당이 이제 정년 연장을 연내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보면요, 뭐 검찰청 폐지 추석 안에 뭐 밥상에 올리겠다. 그다음에 뭐 대통령 중지법 이번 달에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맘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정년 연장 문제를 뭐 연내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 정년 연장 문제가 결코 한두 달 뚝딱해서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뭐 정년의 연장에서는 또 바로 또 청년의 고용 문제로 연결이 되고 또 이것이 연금 문제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연기금 문제라든지 연금의 문제 좀 건드리고 같이 공론장에서 공론화해야 되는 이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사실 돌려보면 꼭 청년이라고 다 반대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제가 한번 봤더니 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 청년들도 역시나 조건부 찬성하는 비율이 높긴 높더라고요. 왜 조건부 찬성을 하는지 아십니까?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은 심리도 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 인구가 계속 이제 저출산에 있으면서 청년들이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부양해야 된다는 부담이 굉장히 큰데,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그럼 내가 그 부양을 할 수 있는 부담이 조금 덜 수 있겠구나 하는 심리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짝이 복잡 단안한 이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참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독단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민주당이 오만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니까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고 결국은 지금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어떤 정년으로서는 결국은 이 뒷부분에 어떤 경제적인 활동들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려되는 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정년이 연장되게 되면은 일단은 인사에서의 적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더 늦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그 진입 자체가 경쟁력이 더 올라가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가지고 결국은 고용에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되는데 정년이 연장되게 되면 그만큼 확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정년까지 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회사에서 가장 많은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고액 연봉자들이 그게 모든 집단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의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고액의 연봉이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신규 채용을 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비율이 아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기존의 정년제도에 플러스 해가지고 뭐 한 5년 정도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 연봉을 어느 정도 삭감하는 방향의 논의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정년을 연장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기존의 어떤 그 연봉 체계보다는 조금 덜 받는 쪽으로 해가지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지, 정년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고액 연봉을 몇 년을 더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초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초봉이 깎이게 되고, 이런 구조에 놓이게 된다면은 결국은 청년들만 일방적으로 수탈을 당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분명히 재조정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이걸 민노총이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민노총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고용 세습, 그리고 본인들의 그렇죠. 권력 강화, 본인들의 연봉은 단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라는 집단 이기주의, 여기에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게 민노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년 연장의 주체, 논의의 주체가 민노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이 높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근혁 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계를 과연 대표할 수 있는 게 민노총이냐, 그거에 대한 의문도 들고, 조직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임금 피크제라는 게 상존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노총에서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저도 그 입장이라면 좋죠. 그렇지만 제한된 어떤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업하는 입장에서도 그걸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퇴직을 했다가 재고용되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폭넓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제일 중요한 게 전 그런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재명 정부는 저는 여러 가지 싫은 이유는 100가지가 넘지만 가장 열받는 게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게 없습니다. 단순히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미래 세대의 몫을 가져다가 국채를 발행해서 매년 110조씩 국채가 늘고 있습니다. 부채가 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현상 유지적인 어떤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그러니까 정년 연장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거죠. 논의해야겠지만 결국은 본인들의 기득권, 이재명의,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고 이재명의 아버지는 제가 민노총이라고 했는데, 지금 민노총의 청구서를
하나하나 지금 사인하고 있습니다. 청구서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중국 우리나라에서 제 빨간 깃발 휘날리면서 우리나라를 사실상 점령하는 듯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 주식 정책, 그리고 또 미국의 마음다리까지 얘기하다가 다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정책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좀 1시간 10분 동안 아주 컴팩트하게 다뤘는데요. 다음 주에도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열심히 이재명 정부, 나라 망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 잘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